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체감하고 계시다고. 일단 요즘 아이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요. 잘하는 아이는 너무 잘하는데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국어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은 문해력이 높고 독서 경험을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읽기 습관 계속 길러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모로서 좀 자녀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집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 어썸 테이블 정다은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흘과 4일을 혼동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느 정도로까지 심각한지 끌어올리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님이시자 유튜브 채널 우아한 정민아를 운영하고 계신 정민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아입니다. 저는 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우아한 정민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부모니까 부모로서 좀 자녀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집에서 평소 대화할 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강사님 실제로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또 엄마로서. 네, 근데 저는 이게 평상시 본인의 말 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얼굴이 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얼굴이 피다? 피를 떠올리거든요. 아 진짜요? 굉장히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피다? 이런 관용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꾸 써봐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너 낯짝도 두껍다. 야, 너 안색이 안 좋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뻘게. 이게 감정과 관련되고 어떤 용어를 변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관용구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 봐야 될, 외워야 될 대상으로 정리된 걸 보면 아이들은 일단 너무 하기 싫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아이들은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엄마들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게 엄마의 언어의 풀 자체를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머니들도 혹은 아버님들도 되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지만 그거를 평소에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엊그저께는 또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니나 다를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애가 아니나 다를까가 뭐야 이러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가 뭐냐면 역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아이들은 좀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궁금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이런 친족 관계의 호칭어거든요. 국어 지문에 이게 나왔어요. 고전소설인데 그래서 그 자기의 상관, 원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수가 당신 나 알지 않냐. 나 이경작이다. 이경작?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인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동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맞네. 가족이 또 줄어드니까 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처형은 잘 지내시나요? 처형이 뭐지? 이거 설명하다가 끝나요. 아주버니, 동서, 처제, 처형 이런 용어가 일단 국어 지문에 만약에 등장을 또 한다면 아이들은 정말 어려워할 거예요. 맞아요. 딱 그림을 그래서 설명해주면 오히려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엄마가 다양하게 언어를 변주해야 돼 이러면은 엄마도 숙제를 받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소통을 하는 거고 찾아봐 이렇게 맡기다 보면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문해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또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좀 노력하는 게 도움이 빠르게 될까요? 저는 근데 정말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교에 약 11년, 12년 근무를 하고 이제 사교육으로 나온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 입장이나 강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일일이 몰라요. 저 아이가 만약에 수업을 안 듣고 있으면 다 아나? 아니면은 워낙 또 요즘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다 따라오겠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저 너무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당연히 알지 하고 설명하기 전에 거기 나오는 용어들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뭐 환국, 무슨 분당 이런 용어 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휘를 어릴 때부터 계속 편하게 접근하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편하게 교과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자를 많이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많이 느슨해지면서 좀 어휘력이 떨어진다.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일까요? 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한자 공부를 날마다 꾸준히 시키고 제 친구한테 막 추천해줬어요. 야, 너 지금 한자 시켜야 된다. 알겠어 하고서 가서 문제집을 풀려더라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제 친구의 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 여기 김간에 할 때 저거 가짜지? 집가짜리도 네, 알아보고. 알아보고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가 아는 게 보이니까 신나는 거죠. 글자에 대한 민감성과 단어나 용어에 대해서 민감성을 길러주는 게 공부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초코파이 명가라고 할 때 자꾸 물어봐요. 저는 아들한테 이거 무슨 명자일까? 이거 무슨 가짜일까? 그러면은 명가라는 말은 몰라도 이름 명가 하면서 뭐 이름 있는 집인가? 이렇게 의미를 자꾸 좀 추측할 수 유추해보는 연습을 하니까 그 연습을 해볼 시간이 요즘 학교에서는 없어요. 학교에서는 수학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왔을 텐데 기본부터 설명하지 않는다고. 국어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런 용어는 알겠지 하고서 가다 보면 결국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나는 이미 좀 늦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맞아요. 아이들이 포자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강사님께서는 사실 공교육부터 사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현장을 체험해 보셨잖아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체감하고 계시다고 봤어요. 직접 현장에 계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문해력이 떨어졌다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사흘을 4일로 헷갈리는 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저도 네. 학교 다닐 때 사흘 많이 헷갈렸거든요. 사흘, 나흘. 그래서 이거 연달아 외우면서 나흘이 4일이고 사흘은 3일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기가 궁금해하고 그 지점을 질문하면서 알아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을 다루는 용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21세기 이런 맞아요. 거요. 네. 이 개념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2026년인데 왜 21세기냐.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사실 어휘와 문해력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맥을 읽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3연패에 늪에 빠졌다. 아니면 3연패를 달성했다.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연패만 갖고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말하면 국어에 대해서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는데 아이들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너는 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한도 몰라? 이렇게 너무 놀리는 거 아닌가. 좀 알려주고 설명해 주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심심한 사과라고 할 때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심한 사과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문제지 심심함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막 너무 문해력이 떨어졌어 너무 요즘 애들은 무식해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문맥도 파악하고 그 단어의 원뜻도 궁금해하면서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문해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교육정책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문해력 특별위원회까지 신설됐다고 해요.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심각하게 된 원인 같은 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요즘 아이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요. 잘하는 아이는 너무 잘하는데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 원인으로 꼽는 건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대기업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우리 아들의 연봉 협상을 어머니께서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예전에는 전화로 시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말하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였는데 말로 설명하는 게 줄어들면서 결국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 자체가 문해력과 연결된다고 전 생각해요. 결국 문해력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인데 글쓴이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 대화하는 것도 말로 해봐야지 이 사람의 의도를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없나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처럼요. 이런 직접적인 소통이 부재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화하면서 언어적 대면이랄까?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간편해지고 손쉬워지긴 했지만 사실 저희 아이도 생각해보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길게 대화할 시간이 있나? 정말 별로 없겠다. 들어봤자 엄마의 잔소리.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콜포비아라고 하는 용어가 맞아요. 생기는 네. 것도 그렇고 젊은 세대 분들이 어른과의 대화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네. 결국 세대 간의 대화나 사람과의 대화를 네. 통해서 그게 또 책을 읽을 때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만 해도 근데 이제 옛날 사람이라 싶은 게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막 문자로 하면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물론 내용이 다 있어도 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눠야 내 뜻이 전달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좀 반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생각한 게 저는 배달의 비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옆에 앉은 되게 젊은 청년분이 요즘 친구들은 이 전화하는 거 자체 되게 싫어한다. 그때 이후로 배달의 비 이렇게 성장할 줄을 저는 몰랐죠. 알았더라면 우리가 거기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저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문해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또 최근에 수능 국어로 좀 들어가 보자면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문학 지문에 오히려 다소 생소한 어휘나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경제학, 법학 개념까지도 지문에 등장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게 강사님께서 보시기엔 변별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다고 하기보다 필연적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에서 어느 개념까지 나왔냐면요. 경제학에서는 1985년에 이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졌던 플라자 협의, 즉 미국이 자기 달러의 가치를 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일본, 독일 막 불러다가 달러의 가치를 낮췄던 본인의 이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 정책과 관련된 게 경제학에서 나왔었고 법학과 관련된 개념을 보면 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연대 보증, 강제 집행 이런 개념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시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출 문제가 쌓이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변별을 위해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국어에서는 그 방법이 어려운 지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니 적어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더 어렵게 내고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란 생각이 전 들어요. 더 변별을 위해서는 맡은 바 책임이잖아요.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속상한 결과가 나와요. 열심히 해온 거에 비해서 네, 이 젊은 시기를 바쳐서 공부했는데 변별이 안 되면 이 학생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아예 수능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받기도 하고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출제자분들의 책임인데 그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출제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 힘든 그런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게.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학생들의 양극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무리 뭐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졌고 문제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또 잘하는 아이들은 부분에서 문해력을 발휘해서 그걸 잘 푸는 거예요? 맞아요. 파도 서핑에서 파도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잘 타면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문해력도 어려운 글이지만 그걸 꾸준히 익히고 공부하고 그런 주제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게 연습한 아이들은 잘 읽어요. 문제도 정말 신기한 만큼 잘 풀어요. 반면 그만큼 아예 포기하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던 국어 시험만 그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수능을 보면 이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재수생 혹은 N수생분들이 유리하게 되는 게 수능인 거고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좀 이제 수능 공부를 학교 시험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아시잖아요. 그 와중에 이걸 해내는 애들은 있다는 걸요. 많아요? 저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1등급이 4%잖아요. 그거 채울 만큼은 많아요. 열심히 하는 아이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 아래 굉장히 치열해요. 1, 2점 차이로.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계약서, 보험
계약서를 읽었는데 우린 국어를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데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나. 하나하나 단어의 뜻도 잘 와닿지가 않고 어휘도 다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래서 진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정말 읽어내는 아이들이 진짜 많은지도 갑자기 세상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국어 시간에 안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는 주로 문학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어떤 국어적인 지식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지문인데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가 연계 교재인데 5년 전에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이랑 최근에 지문을 비교하면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소화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좋은데 갑자기 고3 되니까 확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고 지레 겁먹고 국어는 그래서 또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이런 수준 높은 글들을 계속 접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글을 읽으라고 해봤자 그거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수능 문제 자체를 미리 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풀리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배경 지식과 사고관을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해력이 워낙에 화두다 보니까 문해력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들어가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선물해줘서 저희 딸이랑 같이 풀어봤어요. 문해력 문제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독서와는 좀 다르게 이만큼의 지문을 읽고 그거에 맞는 팩트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들,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사실 제가 그거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선물 받아서 풀었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될까? 혹은 연습을 한다면 진짜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래도 워낙에 문해력이 하드니까 한편으로는 다 좀 좋은 거지 않을까?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문해력 학원, 문해력 문제집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이 보통 학원이나 문제집을 풀다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독서 경험을 못하면서 자라요. 아, 맞아요.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느라 다른 걸 못하는데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본인이 어떤 책을 온전히 깊이 있게 읽은 경험이 있어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어떤 감상 과제도 쓰고 자기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관심 있는 분야도 생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스티브 호킹과 관련된 위인전을 읽고서 이 분야가 관심이 생겨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탐구하고 싶고 어떤 탐구하고 싶은 욕망? 호기심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책을 읽어야만 생길 수 있는데 계속 문해력 문제집, 답 맞추는 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나중에 가서 그러면 잘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가 가장 큰 불안이고 무서움 같아요. 그쵸. 왜냐면 책 읽고 그런 거 다 좋아요. 탐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뭐 책 읽고 막 혼자 공상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상하는 시간이 결국 말씀해주신 호기심을 키우고 관심 분야를 키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학업 역량. 자기 관심 분야, 진로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냐? 이걸 진로 역량.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냐? 이게 공동체 역량. 세 가지 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갖춰져야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데 문제집을 풀고 공상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결국 AI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문제 풀이에 네, 익숙해진. 답을 자꾸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공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책을 읽고 나서 얘가 이래. 근데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감정이 좀 자라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야기, 독서를 많이 하면 문해력이 이제 좀 향상된다. 맞는 이야기죠? 독서를 많이 하면 문해력이 향상되는 건 당연히 맞죠. 네. 근데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잘 나온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건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시험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하지만 국어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은 문해력이 높고 독서 경험을 통해서 글을 이해하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문장을 읽고서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험을 봐도 좋은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수업도 많이 듣고 인강, 학원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 이건 온전히 자기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키워드만 보고 이거 답은 이렇게 고르는 거야. 이런 요령으로 되지 않는 게 국어 영역이거든요. 국어 영역은 정말 온전히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어떤 읽기 습관, 사고력을 계속 길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강사님이 보시기에는 독서 외에도 또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나요? 독서 외에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독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수준 높은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큐 같은 영상을 많이 보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한테 학습 만화를 되게 많이 읽혀요. 과학이나 역사나 아니면 국어 어떤 이런 관용구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앞으로 학교에서 배울 만한 지식이 담긴 학습 만화,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스토리로 익히면서 거기서 본 용어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면 좀 더 수월하게 교과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만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많이 썼던 프로그램이 EBS에서 나온 5분 지식 채널이거든요. 너무 좋죠. 지식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이해한 거랑 그냥 작품을 본 거랑은 너무 달라요. 깊이가 아이들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 깊이를 만들어주는 건 독서만으로 네가 해. 이건 너무 힘들고요. 그 이전의 경험들.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걸 쌓아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구나. 네. 들어봤는데, 이거 아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책을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읽으면 막 읽어요. 다 읽었어 이래요. 진짜 다 읽었어? 이럴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펼쳐서 흥미 없이 지나갔을 법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걱정되거든요. 너무 왜 속독이라 그러죠? 아니면 발췌독? 이런 것들은 독서법으로서 볼 때 혹은 문해력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좀 별로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저는 어머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대치동 맘을 앉혀놓고 이제 당신이 의대 시험 보세요 하고 공부시키거든요. 네. 엄마 그거 못 버티잖아요. 못 풀죠. 아이가 이 연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 나갈 게 있는데 너무 또 독서에서도 깊이 있는 독서. 막 내 것을 만들고 씹어먹고. 네, 맞아요. 하나를 온전히 다 소화하고, 사실 우리 옛날만 봐도 뭐 사자소화, 뭐 맹자, 공자 이런 책을 거의 뭐 과거 시험 볼 때 몇 년 동안 막 읽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다 이렇게 익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읽고서 다 읽었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자연스럽지 않나. 물론 걔 중에는 유니콘 같은 아이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책을 막 깊이 있게 보고 책 속에 있고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 근데 아이는 우리 아이는 네,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저는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읽고 나서는 캐릭터만 보고 재밌는 것만 보고 하는데, 그거를 5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용어도 좀 보이고 거기서 설명하는 그런 대사를 좀 더 꼼꼼히 보면서 자기 지식이 되고, 그 반복적인 읽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너 이거 제대로 읽었어? 안 읽었어? 하면서 이거 너 안 읽었어? 이러니까 책 벌써 자체를 네, 너무 멀리하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조금 자유롭게 흥미 있는 분야에 흥미를 갖고 일단은 보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래서 병행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즐길 땐 즐기게 놔두고, 그리고 좋아하는 책으로 책을 좀 자기가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주고, 대신 문해력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 풀 때는 저희 아들도 그냥 막 풀다가 틀리고 나서야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때 너 이거 틀렸어 정확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자세히 보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안 읽었구나를 느껴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좀 읽는 것들을 쓸 수 있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막 책 읽는 학원 뭐 이런 것들, 뭐 문해력 학원 이런 것들을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보니까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정말 꼼꼼히 읽었는가, 이것들을 파악하며 읽었는가, 사실관계를 체크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책을 굉장히 좋은 걸 셀렉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 책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좀 나눠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제 좋아하게끔 내가 주인공이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뭐 더 좋다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상황에 맞는 그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즐길 만한, 나라면은 어땠을까? 만약에 영화가 있는데 너 이거 분석해봐. 이 장면에서 이거 뭐 나왔어? 어떤 카메라 기법이 쓰였어? 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막 네네네. 다음 장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즐기기 위한 걸로는 좀 힘들겠죠. 즐기기 싫어지겠죠. 네. 근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학원들은 수능에서 묻는 문제 유형을 자꾸 시키고 싶은 거예요. 수능에서는 세세한 걸 묻거든요. 여기서 누가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가다가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선지로 구성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모든 독서를 우리가 다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진짜 머리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꼼꼼히 읽는 것도 연습할 그럴 지문들을 딱 정해두고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나가는 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또 독서를 즐기게, 독서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관심사를 확장시키는 거. 나는 과학 분야가 좋네. 나는 예술 분야가 좋네. 나는 이 이야기에 호기심과 흥미가 있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놔둘 땐 놔둬야 되고요. 모든 독서를 다 한 가지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가 왜 그럴 때가 있잖아. 얘가 좀 맥락을 파악하면서 독서를 했는지 좀 보고 싶을 때는 어떤 독서를 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 책을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부분을 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 난 그걸 놓쳤네? 엄마는 말하는데 난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또 몰래 가가지고 좀 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자기도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용해서 엄마 이야기 궁금하던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사실 그런 고민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독서 자체에 흥미가 없다. 아니면 너무 이제 편향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 만화만 읽으려고 한다.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 앉아서 읽어 이러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책과 멀어질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책을 막 좋아하고 책 읽기를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삼국지를 막 여러 번 읽었다고 제가 네,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런 책이랑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로 되어 있는 다른 읽을 만한 책들을 탐색해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걸 읽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사다 주면 안 읽으면 이제 엄마는 지쳐가지고 안 사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갖네? 그런 거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그럼 또 있어요, 귀신같이. 그런 책을 또 사다가 주면은 또 읽고. 근데 그걸 읽고 있는데 또 옆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꼼꼼하게 읽었어? 문맥 파악했냐고. 했어? 이러면은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자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전 좀 알 것 같아요. 그 속으로 피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핸드폰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제가 예전에는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점점 도파민 중독 같다 해야 되나? 이 쇼폼의 시대에 막 이런 게 오면서 짧게 이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진득하게 앉아서 읽을 시간이 좀 안 생긴다기보다 그냥 피한다. 오히려 그냥 이걸 열고 있고 핸드폰 열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자기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아이한테 하더니 그 안에 숨겨놓고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방법 진짜 유명해요.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보여주기식 약간 이런 거. 네, 저는 필요한 노력이라고 봐요. 일단 아이한테 최신형 휴대폰을 안 사주는 거. 너무 빠르지 않은, 저희 아이가 휴대폰을 지금 쓴 지 그게 지금 5년째인가 됐거든요. 아주 옛날 키즈폰.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는 부모님께서 되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또 절제력이 부족하니까 엄마가 좀 환경을 좀 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옆에서 보고 핸드폰 그만해 이런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가 가장 필요한 부분 같고 알아서 스스로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것도 저는 엄마가 괴로워지는 방법 같아요. 알아서 스스로 하겠지를 저는 저희 아들한테 자꾸 대입해 보거든요. 얘는 절대 알아서 스스로 하지 않아. 그걸 일단 인정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 알아서 스스로 하는 애들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고 대신 내 아이의 장점이 뭘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휴대폰은 정말 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멀리하기 위해선 부모님께서 같이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아무리 아이 아빠가 이렇게 책 안에 숨겨놓고 보더라도 저 사람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아이 옆에서 휴대폰을 할 때는 이유를 좀 말해주는 편이에요. 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연락할 게 있어서 하고 있어. 혼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데 가서 책을 읽거나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해력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눠본 문맥파악법과 또 독서법을 하나씩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함께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으실 그날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어썸 테이블의 정다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